이재명 후보가 세종 충북 경선도 1위, 압승이라는 표현을 해도 무방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종 충북 지지율은 들으신 대로 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을 포함해서 54.54%라는 과반 득표가 나왔고요. 2위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세종 충북에서 지지율이 29.72%, 3위는 추미애 후보 7.09% 정도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집계가 다 마무리가 되는 지금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 순차적으로 이제 후보들의 성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원 교수께 저희가 이제 이 현장 연결하기 전에 이낙연 후보가 격차를 좀 좁혀야 추격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다가 이제 발표를 만나고 왔는데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 충남의 결과가 사실 이제 그 당원들의 그 지금의 어떤 그 당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북에서 좀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는데 네. 권리당원 투표는 대전 충남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대의원 투표에서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 투표는 현장 투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결과를 보고 오늘 투표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숫자는 미미하지만 예. 사실 대의원이라고 하면은 이미 뭐 어느 조직의 줄에 이렇게 캠프에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당심 뭐 이런 표현할 때 많이 고려하는 수치라고 그 봐야 될까요? 중에서도 가장 직접 네. 대의원들은 뭐 거의 뭐 현직 의원들, 예, 지구당 위원장과 아주 긴밀한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오히려 어제는 이낙연 후보가 뭐 1위였는데 이제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1위가 됐어요. 네. 근소한 표지만 예. 이것은 어저께의 결과가 대의원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보면 그 숫자는 미미하지만 가지는 상징성은 큰 겁니다. 충남에 이어서 그다음에 청주, 충북도 어제의 결과의 여파가 고스란히 미쳤고 예. 그리고 사실 오늘 투표의 대다수인 권리당원들은 어제 결과를 보지 않고 이미 사전에 투표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이게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이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질문이 이낙연 후보가 그러면 이제 과연 추격의 발판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사실 뭐 지금 당원들의 선택은 좀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후보들의 이번 경선 전략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검증, 자격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을 주되게 이제 물고 늘어졌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다음 정권 창출, 재창출도 어려운 상황에 지금 뭐 제살 깎아먹기식의 논쟁이 지금 예. 가당키는 하느냐. 사실 민주당 특유의 전략적 투표, 당원들의 전략적 투표는 뭐 유명하죠. 그래서 뭐 심지어 호남에서도 호남 사람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예. 당선 가능한 뭐 영남권 후보를 찍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본다면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나 추미애 후보의 그런 그 이재명 후보 검증이 실제로 당원들에게는 오히려 더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예.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새로운 전략을 완전히 바꾼 전략을 내놓던지 예.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그나마 지역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 호남입니다. 예. 이제 호남에서 대거 어떤 그 이낙연 돌풍이 불어야 되는데 예. 전략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의 버금가는 뭐 정책적 명확성을 갖다가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과 비견되는 정책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죠. 예. 또 그 기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카리스마의 어떤 리더십, 차별성 있는 리더십, 이것도 단기간에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 남은 거는 호남에서의 돌풍인데, 예. 근데 호남에서의 돌풍이 쉽지가 않죠. 호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투표를 굉장히 제우선으로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대세론을 꺾는 게 글쎄요, 이제 만약에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다면 12일 날 예. 1차 선거인단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선거인단 모집이 사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캠프에서 독려해가지고 이렇게 모집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일부
좀 기호 4번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충청에서의 이런 대세론의 결과를 보고 과연 선거인단이 그 대세론에서 벗어나는 투표 성향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문이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낙연 후보가 격차를 좁혀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오늘 발표 이전에도 이미 이재명 후보는 대구를 찾았고 이낙연 후보는 청주에 머무르면서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일단 충청권의 결과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경선 지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뭐 저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여러 언론들이 충청을 주목하는 이유가 첫 선거 경선 지역이기도 하지만 네. 충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네. 당원 숫자도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대선에서 차지하는 그 중원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소위 말해서 당선 가능성, 확장성 이런 측면으로 당원들의 어떤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특히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또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예. 뭐 강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거 그래서 이 1차 선거인단이 발표되는 12일 날 뭐 특별하게 정말 2, 3위 후보들의 대추격이 있지 않는 한은 예. 지역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적인 투표 성향 오늘 충남 충북에 이어서 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결과가 뼈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도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왔습니다만 200만 명 중에 이제 6만 명의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제 뭐 차후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후보들의 언급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연결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오늘 반응은 또 어떨지도 궁금한데 아무튼 뼈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분석이세요. 계속 말씀 주시는 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기에는 지금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대전 충남 그다음에 이제 세종 충북 이 두 군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숫자는 뭐 10%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당원에. 하지만 이것이 가지는 상징성이 워낙 크고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조직 선거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선은 조직이 움직이고 뭐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뭐 이런 일이 잦았지만 이번 경선은 이제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투표는 개별 투표예요. 개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결과도 그렇고 오늘 결과도 그렇고 기존의 여론조사의 그런 그 추세가 고스란히 반영돼 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의 경선에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그럼 그거 왜 변수가 있느냐로 보면 예. 글쎄요 뭐 돌발 변수가 없는 한은 예. 이런 투표 성향들이 결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이게 누적 집계율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대전 충남 그리고 세종 충북을 합친 6후보의 집계율입니다. 투표율인데요. 54.72% 이재명 후보가 지금 투표를 한 것이고요. 김동완 후보가 0.87%, 정세균 후보가 7.05%, 이낙연 후보가 28.19%, 박용진 후보가 2.37%, 추미애 후보가 6.81%까지 득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집계는 순회 경선이 이제 이어가는 대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미애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거의 따라잡을 수치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3위 정세균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민주당에서 조직력이 제일 막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영향력이 꽤 있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만큼 조직력이 탄탄합니다. 자,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두 자릿수를 못 넘기는 결과가 이제 어제 오늘 연달아 나왔고 예. 특히나 오늘은 추미애 후보가 3위를 했어요. 근소한 차지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추미애 후보가 선전 그 표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선전한 이유를 보면 온리 그 검찰 개혁을 주장했거든요. 오늘도 이제 정견 발표할 때 그 내용이 나왔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일 정치권에 지금 제일 큰 화두가 뭡니까?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논란이에요. 예. 자, 이것이 가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논란, 특히나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의 논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추미애 후보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자,
이게 그럼 전체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세균 후보의 조직이 굉장히 탄탄했다고 그랬는데 이번 충청권 이틀 동안의 결과를 본 그 조직이 동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뭐 이낙연 후보 캠프도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에 동요를 하겠지만 예. 정세균 후보 캠프 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후보는 뭐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예. 사실은 조직이 급속하게 이렇게 이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완된 표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죠. 이것이 소위 정세균을 지지했던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이낙연 쪽으로 좀 더 갈 것인가 아니면은 대세론을 쫓아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것인가. 예.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정세균 후보의 조직적인 그 조직표가 이완되면서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간다면 예. 조금이나마 이낙연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예. 정세균 후보의 지지층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도 뭐 큰 변수는 아니지만 예. 작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선거에선 1, 2 후보의 싸움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 여러 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때는 특히 경선에 나왔을 때는 합종 연행이나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이제 좀 시작에 불과하고 그런 움직임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추미애 후보나 여타 다른 후보들의 어떤 득표율 집계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유는 차후에 어떤 후보가 또 손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2, 3위 후보나 뭐 3, 4위까지 합쳤을 때 역전의 가능성이 보여야 돼요. 예. 그런데 뭐 어제 결과도 그렇고 오늘 결과도 그렇고 이게 역전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숫자에서 확연하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단일화를 했을 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의 최대의 고민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소위 원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탈표를 방지하는 거예요. 예,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것에 굉장히 신경을 쓸 겁니다. 실제로 전체 아마 선거인단 중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이제 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제 현실적으로 아직 뭐 승패 결정도 나지 않았고 이건 극히 일부의 선거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섣불리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차 선거인단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온라인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나누니까. 지금 선거인단에 아마 1차에 신청하신 분들이 60만, 7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숫자 모수가 늘어날수록 집단 지성이 더욱더 많이 정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또 제가 가진 입장 또는 이 나라 미래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드려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최대치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진화 많이 했네요. 네. 예,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의 소감 발표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글쎄 1위 후보의 뭐 여유 내지는 겸손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치,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이다. 이건 어제 그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 백브리핑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뭐 거의 동일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대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극히 일부의 선거 결과일 뿐이다. 이제 이런 언급들을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저희가 단일화 내지는 합종 연횡에 대한 질문을 박창환 교수께 드리다가 이재명 후보의 소감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압도적으로 1위 후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합종 연횡이나 단일화는
크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가요? 그렇죠.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입장에서 본다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후에 분란을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분란을 줄일 수 있는 표 차이가 너무 크니까 예. 이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중도 예. 이제 포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소한 결과가 예. 그래도 오늘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뭐 사실상의 뭐 승리 선언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1차 선거인단 12일 날 있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네. 무엇보다도 호남의 지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예. 다음도 꼭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랬을 때 다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다음에 이제 당의 어떤 그 지지를 몰고 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두 번째, 예. 호남에서 가능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지지율이 낮다고 그래서 정세균 추미애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최소한은 12일,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25일 호남까지의 결과를 보고 나서 예. 9월 말 정도가 되면 두 개 중에 단일화든 아니면은 이제 중도 포기 선언이든 그러니까 특정 후보 지지 포기 선언이든 이 둘 중에 하나를 나올 것으로 보는데 네. 아무래도 포기 선언 쪽이 좀 더 확률이 높지 네.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르고 이제 1차 슈퍼위크 종료되고 나서 1차 발표가 있든지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어떤 단일화나 합종연행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호남권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셨지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따지자면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지만 또 이재명 후보에게 표심이 많이 향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아직 선거 초반이라서 겸손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차이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선거인단에서도 예. 이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다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 경선의 최고, 이건 국민의힘도 비슷하지만 경선 후유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지금도 원팀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원 그래가지고 원팀이라는 비판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후에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을 포용하기 위해서 예.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포석을 깔아 나가는 거고 이제 호남이 이걸 볼 거예요. 호남이 일단 대구나 경북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다른 지역들을 쭉 보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 약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서의 이런 이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네. 아무리 그 호남 출신 후보라도 민주당 호남의 이제 당원들은 지금 이제 정권 재창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물론 그 조직력이라든지 또 예. 호남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건드릴 경우에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글쎄요, 호남의 이제까지의 투표 성향을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 격차가 얼마큼 될 거냐. 네. 이게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역시나 동호번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는 그렇다면 역시 호남이다. 호남이 보는 최고의 그 포인트가 있죠. 12일 날 네. 1차 선거인단. 네네네.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67만 명이 모집됐는데 각 캠프가 동원해가지고 주변에 선거인단 대주세요라고 부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후보가 집단 지성을 믿는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면 조직적인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예. 다만 그 조직 투표가 이번 결과를 보고는 좀 약화됐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호남은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1차 투표에서 만약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나 이제 다른 후보들의 격차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호남은 그때부터는 진짜로 대격변의 혼란을
고민을 시작을 호남 유권자들이 대고민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12일 1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이재명 지사가 이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12일 날 정말로 그동안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조직력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선거가 될지 뭐 12일 날 결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잠깐 경선 후유증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순회 경선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 발표를 두고 이제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이제 그런 언급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온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언급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 뭐 매번 경선이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후보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 아까 이제 먼 원이라는 표현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뭐랄까요 후유증을 어떻게 또 극복하는 것도 민주당의 또 숙제일 수 있겠어요 차후에는. 그렇죠. 지금 이제 2달 동안 내내 자격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검증이라고 하는 게 도덕성이라든지 인격 이런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물론 당원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결과를 보셨지만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거추장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거예요. 지금 야당과 싸워서 대선 이길지도 못 이길지도 모르는 판에 네. 지금 뭐 서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은 또 그렇지가 않죠. 특히나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지지층을 경선 이후에 어떻게 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 몫은 오롯이 1위를 한 후보든 떨어진 후보들이 이거를 뒤를 챙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 봐도 지금 원팀 일종의 이제 그 협약식을 하는데 네네. 민주당판 원팀 협약식이죠. 예. 5명이 참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경선이라고 하는 게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후보 막판에 가서 1차 선거인단 이후에 이재명 후보라든지 또 이낙연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가 어떤 워딩을 내놓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소위 말하면 선거인단을 선대 본부를 끓일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여권 내 인사들을 골고루 꾸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민주당 지지층이 전략적 투표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도 이제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뭐 어느 정도 해결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이 원팀이라는 개념을 이재명 후보도 앞서서 이제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가겠다라고 포부를 내세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있어서의 변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지금 사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하나 나왔죠. 윤석열 고발사죠. 이거 뭐 단어도 어렵습니다. 네. 이런 변수가 또 나올 수 있죠.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 네. 맨날 싸우니까 경선에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재명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증거가 있는 그런 뭐 증언이라든지 어떤 보도가 나오게 되면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일, 25일 그렇게 이제 몇 군데 이제 변곡점이 있는 시기에 그런 것들이 터진다면 이것은 또 커다란 변화가 될 수도 있죠. 좀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 선거가 이제 굉장히 살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나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처럼 새로운 문제가 터진다면 그것도 완전 돌발 변수가 되겠죠. 예, 저희가 이제 뭐 후보별로 뭐 1위 후보, 2위 후보에게 후보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박정환 교수께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그동안의 전략, 그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그것이 전략이라면 검증 내지는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뭐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전략을 수정을 하거나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 경선 국면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그 이낙연 후보의 그 전략 중에 아쉬운 부분은 이낙연 다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 그 민주당 경선을 가장 비슷한 사례가 2007년 대선이었다고 봐요. 2007년 대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식으로 얘기하면 뭐 소위 말해서 정가도 많았고 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도덕성이나 자격 같은 거 보지 않았어요. 전혀 국민들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당시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다른 도덕성 안 보고
그런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도 뭐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를 지금 당원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5년 동안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몇 군데에서 국민들에게 뼈아프게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갖다가 정권을 재창출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의 전략이 명확하고 차별성이 명확했습니다. 현 정부와 차별성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대표 정책을 내놨고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뭐 직접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방역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방점을 둔 거는 그래서 저는 전략의 실패라고 보는 게 네. 검증. 소위 말하면 이재명의 어떤 뭐 인격 또는 뭐 도덕성, 뭐 논란들 이 부분만 줏대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하나의 역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겁니다. 총리를 지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민주당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득과실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데 득이 좋기도 하지만 지금 정권 재창출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만큼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부담되는 거예요. 지지층한테도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보완하겠다가 명확해야 되는데 정책의 명확성이죠. 예. 차별성이죠. 그 정책의 명확성과 아직도 지금 경선 2달 진행됐는데 이낙연 후보의 그 대표 공약이 뭔지 몰라요.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책의 명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네. 카리스마 있고 뭔가 실행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캠프에서는 네거티브 하는데 후보는 굉장히 점잖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뭐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네. 이런 것과 또 비견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번 경선에 임하는 전략이 조금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뭐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초반이지만 네, 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당장은 12일에 있을 1차 슈퍼위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득표수 55만 표를 바로 획득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충청이 지난번 그 17년 대선 경선 때는 70%인가요? 넘었어요. 네. 투표율이요. 근데 어제는 충남이 48%, 오늘 50%, 54%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희정이라고 하는 충청이 열망하는 후보가 있었고 지금은 없으니까 이런 예.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 다른 데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처럼 뭐 60, 70% 가까운 투표율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1차 슈퍼위크에서 50만 표, 글쎄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50만 표, 55만 표를 그때까지 합산하는 게 예. 쉽지가 않을 거다. 1차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얼마만큼 될지가 관건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1차 선거인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론 모단위가 크다 보니까 여론조사의 그런 추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된 표라면 일부 뭐 5%든 10%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것도 또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12일 날 소위 말하면은 뭐 55만 표를 넘어서 그걸로 확정진다. 이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다만 그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 한눈에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경선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세종, 충북 경선 지역 경선에서 54.5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선 관련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